자기의 사용 가능한 자원과 자본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화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소설책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도 한 편 감상할 줄 알고 음악도 들을 수 여유가 있고 이게 다 자산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엄청난 돈이 있지만 한 달에 음악 한 곡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엄청난 돈이 있어서 매일 밤 100만 원짜리 와인을 쉽게 마실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극장 한 번 제대로 된 영화 한 편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요. 대표적인 K 철학자, 철학이라는 학문을 소스로 박구용이라는 하나의 장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남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니 그보다 항상 철들지 않은 할 때 꼭 뭔가 찔려. 찔린다. 양심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양심은 있는 남자다. 초반부터 너무 띄워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튜브 댓글로 박구용 하나의 장르가 되어라 라는 댓글이 있길래 와 네. 장르. 4923번님이 박구용 교수님 방송을 들으려고 매주 기다립니다. 이 방송 덕분에 철학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박구용 왁구용으로 알게 된 또 다른 철학자죠. 생활 속 주제를 쉽게 설명해주는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프레이트. 오, 발음 좋아. 네. 리하르트. 강의까지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라고. 저도 그래서 이분을 이제 인스타 팔로잉을 하다 보니까 친숙해졌어요. 그 ZDF 맞습니까 네. 발음? ZDF. ZDF 팟캐스트. 마르쿠스 란츠라는 진행자가 있더라고요. 네. 기자 출신의. 이분이랑 함께 둘이서 방송을 다양한 주제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소개란을 가보니까 서로를 좋아하지만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 두 사람이 매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건 이런 칭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리하르트 프레이트 이거와 박구용이라는 장르. 네. 이 둘 중에 고른다면? 제가 이분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네. 이분은 대학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학자는 아니고 대중철학자. 네, 대중철학자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로예요?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훨씬 수준이 높아요? 네,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방송 글도 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게 깊이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글을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제가 좀 겸손하게 말하면 좀 미안하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할 때 있잖아요. 한국의 누구 뭐 이런 식의 비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TBS의 송혜교라고 제가 자칭으로 TBS의 송혜교? 송혜교가 누군지 송혜교 누구예요? 얼마예요? 나 얼마 줄 수 있는데요? 모릅니까? 네. 송혜교를 모르다니 진짜 실망이네.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를 모른다니 정말 송혜교를 모른다고요, 교수님? 송혜교. 전지현은 알죠? 전지현은 아는데 송혜교. 네. 예, 모르는 게 정신 건강에는 더 좋아요라고 밖에 써놨네. 다행이네요, 교수님. 네. 모르시는 게 더 좋아요. 최진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더 큰 존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존재와 개별적이지만 특수함이 있는 이 존재가 비교가 됐을 때 어디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더 맞느냐. 청취자들이 무슨 질문인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쉽게 말씀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리하르트 프레이트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안 유명하지. 한국에서는 나보다 안 유명하다. 지금 잘못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만들었나 이거를.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누구나 알만한 철학자. 예를 들어서. 그럼 도올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의 루소. 플라톤, 한국의 루소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알겠어요. 그럼 한국의 루소 대 그냥 박구용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비유잖아요. 근데 한국의 루소 하면 뭔가 2인자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루소는 아니잖아, 교수님이. 아니 그런 건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은유, 비유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고 비유는 넘어가요. 받아들이는 거죠. 다양한 비유가 있는 거니까. 그 비유에 목매다는 바보죠. 그래요? 바보입니다. 최장군은 바보로 비유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죠? 하시죠. 바보예요, 저. 빨리 쉽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 바보예요, 근데 진짜.
바보 아나운서 최장군. 예, 바보예요. 네. 나 이렇게 바볼까? 예. 그 방송의 최근에 주제가 디지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리하르트 그분이요. 네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그들은 음악과 영화를 만든다. 인공지능이요. 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유용한 도구인가 아니면 위협인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예술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앞으로 살짝 하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뒤에 이제 원고를 좀 보니까. 아니 사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왔어요. 광주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자면 예술가들이 이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 또 실제로 저도 직접 우리가 누구나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데 네.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 사이트에 놓고 AI에게 예술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1분 1초에 수천 장을 예술품을 만들어줘요. 그쵸, 예. 자,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앞으로 예술가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술이 뭔지 모르는 모른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예. 한국의 내시 상륙 작전 최장군입니다에서는 할 예정이다. 그렇죠. 제가 원래 이제 가서 예술가도 모아놓고 당신들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곧 조만간. 조만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고 다른 자리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예술을 현대 예술을 잘못 이해했을 때 생겨나는 즉 인공지능 전문 학자들이 예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술이 뭔지 세상의 변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변화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에요, 사실은. 네네. 협소하게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그런 것에 의해서 위협받는 게 아니고 네.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예술가들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디지털 아트, 네네. 미디어 아트를 한번 들어봤죠. 네네. 백남준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디어나 아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미디어 없이 그 예술을 다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예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늘어났다고 봐야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똑같은 이치다. 예, 똑같은 이치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 좀 충분하게 다른 이야기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렇죠. 앞으로 긴 시간이 있으니까. 긴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술에 대해서 이분이 대학교에서 예술 감성과 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그냥 질릴 때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피에르 부르디웨가 이야기한 세 가지 자본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그리고 재정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문화적 자본 이야기를 살짝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네. 문화적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갈까요? 와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사회적 계급이나 계층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층, 계급의 분화를 주로 돈 문제로 생각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연결망까지 생각하는 건 조금은 일반화됐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층, 계급의 분화는 문화적인 것이라는 거죠. 문화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들이 부르주아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부르주아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부르주아들이 귀족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안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따라가고 싶죠. 신흥 자본가들이 그때는 귀족들을 따라가고 싶죠. 이 얘기를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본인은 굉장히 다 잘 알고 있다고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지금 해볼게요. 일단 좋아, 이런 태도 좋아요.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아니 학생이라뇨, 진행자예요. 그렇군요. 저희는 대등한 진행자. 학생도 선생도 대등한 거예요. 대등하지만 여기에서의 권력자는 누구다? 최장군이다. 마이크를 지금 쥐고 있는 최장군이다. 돈과 사회적 연결망,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돈은 계층에 따라서 많은 계층이 있을 것이고 없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 연결망도 많은 계층이 있을 것이고 없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문화적 자본도 많은 계층과 없는 계층. 근데 없는 계층은 있는 계층을 자꾸 쫓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 안에 그 내포된 뜻이 이런 것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걸 하나의 역사적 환경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는 자본가가 크게 막 스스로 생성한 적이 딱 뚜렷하게 어떤 시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서양의 역사를 보면 서양의 어느 날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흥 부자들이 자본주의의 막출현과 함께 부자들이 태어나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초기 자본주의가 막 성숙했을 때 기업을 하신 분들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옛날 양반집이 하는 걸 행동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고요. 하고 싶죠. 양반처럼 살고 싶잖아요. 네.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옛날 자본가들도 네. 나타나서 부르주아가 딱 됐어요. 네. 돈이 많아. 누굴 따라가고 싶냐? 귀족을 따라가고 싶어요. 귀족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귀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귀족은 타고 나면서부터가 귀족인 거고. 그러니까 자본가가 똑같이 다 놀고 싶어 안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죠. 같이 놀더라도 구별을 짓고 싶겠잖아요. 그렇죠. 나는 태생적으로 귀족이고 네. 너는 황새가 뱁새 쫓아가는 격으로 열심히 쫓아와서 그냥 그 정도로 잘 사는 거지. 네. 라고 선긋기를 어느 정도 하고 싶어 하나?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잘 사는 자본가와 함께 놀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 2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더라도 그렇지. 나는 100만 원짜리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단순히 비싼 와인만을 마시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와인에 대해서 대화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와인에 대해서.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건 자본가가 따라서 할 수 있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따라올 수 있죠. 처음에는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 따라와요. 그리고 자본가들이 계속 그 흉내를 내요. 오늘날은 자본가가 상층인 같지만 옛날에는 중류층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중간층이에요. 아무리 부자를 하더라도 위에 귀족이 있으니까 네네. 계속 따라가려고 하면서 하는 행태를 키치라고 그래요. 네네. 키치라고 비슷하게 하는 거. 네. 그런데 예. 어느 순간 이제 자본가가 언제 문화적 권력을 주게 되냐면 더 이상 귀족을 따라하지 않을 때. 그 순간이 와요? 와죠. 그건 언제예요? 귀족 제도가 무너지니까. 예. 사회제도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자본가가 귀족 흉내를 내죠.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되면 반드시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헛헛해. 아무것도 문화적 자산이 없는 경우. 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하층민의 삶을 사는 경우. 어쩔까요, 느낌이? 헛헛하겠죠. 그런 걸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졸부라고 그래요. 그게 표만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짓기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 구별짓기를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지. 네네. 이거 어느 쪽이 오르니까 따라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별짓기를 해왔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잖아요. 네.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라는 것으로 계속 뭔가를 지방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별짓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구별짓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있어요. 이게 현상이에요, 그냥. 네네.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내가 하위에 있는 사람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 해요. 문화적 벽을 친단 말이죠. 문화적 벽을 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다행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사냐? 누가 아무리 장벽을 쳐도 네. 장벽이 그렇게 단단하게 칠 수가 없다. 장벽을 단단하게 칠 수 없다고요? 예. 아무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으신 분이 아무리 좋은 와인을 마셔도 그 사람이 와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돈 10,000원짜리 와인밖에 못 마신 사람도 공부하려면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구별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는 이제 마트에 갔어요. 지난번에 얘기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네. 마트에 가면 갈수록 계속 와인 마장이 늘어나. 근데 막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예. 거부감이 생기까 안 생겨. 거부감 생기는 사람도 있고 빨리 따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와인을 막 비싼 거 사 먹는 거지 이제 자기 살림살이 안 맞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부감 갖는 거예요. 그냥 터부시하고. 쟤들 막 자살한 체 한다. 지금 술이냐 머리 아프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거부감을 표현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태도가 좋지 않다. 제일 건강한 태도는 저들이 저 와인을 비싼 안 사요.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공부를 좀 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다. 관계 맺을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 거부감 가질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종속될 필요도 없다. 그게 문화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번 주 아니 이번 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미술관 한번 간 적 있나요? 영화를 한 편 본 적 있나요? 네네. 자, 소주를 마실 돈이면 영화관에 갈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이 요새 얼마죠? 밖에 오감자 PD 술 많이 먹잖아요. 얼마예요? 소주 한 병에 요새 모른다고요? 뻥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비싸도 5,000원이에요. 저 보통 식당에서 마시면 네네. 아주 뭐 다 비싸면 10,000원이겠죠. 근데 이제 요새 영화 한 편은 OTT 같은 데 그러니까.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은 이제는 캐피탈이에요. 그것 또한.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캐피탈이에요. 네. 여러분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능력이라고 그때. 능력이잖아요. 예. 그러면 영화도 볼 수 있고 근데 영화를 볼 수 있는 캐피탈은 그렇게 아주 풍족한 자산은 아니에요. 영화 중에서도 예술 영화. 다양한 영화. 그냥 멍하니 팝콘 먹으면서 뭐 킬링타임용 이런 거 말고 뭔가 복잡한 영화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마셔요. 이 사람의 문화적 캐피탈이 얼마나 있냐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대화할 수 있냐예요. 그 차이에 예민하고 그렇죠. 이거 원산지가 어디고 네. 이 원산지에 따라 향이 어떻게 다르고 네. 산미가 그걸 꼭 배운 대로 산미 배우고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워도 내 맛을 내가 느끼는 것을 내 방식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배우죠. 배우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도 좋아요. 네네. 자 그렇듯이 문화적 자본. 예, 문화적 자본, 예. 자본 또는 자원, 네. 자기의 사용 가능한 자원과 자본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화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소설책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도 한 편 감상할 줄 알고 음악도 들을 수 여유가 있고 이게 다 자산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엄청난 돈이 있지만 한 달에 음악 한 곡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엄청난 돈이 있어서 매일 밤 100만 원짜리 와인을 쉽게 마실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극장 한 번 제대로 된 영화 한 편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야구장에 간다, 축구장에 간다, 흥미 위주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다. 이것은 자산이 적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별짓기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화를 조금 더 복잡한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럼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미술관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자는 거죠. 미술관에 갈 수 있는 능력. 자, 그럼 교수님, 그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게 영화도 조금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우리가 돈만 많이 벌어서 뭐하냐. 음악 하나 감상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미술관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네. 그런 얘기를 앞으로 쭉 해보겠다. 해보자. 그 전에 이번 시간까지는 그 전에 미술관으로 가는 길 그걸 안내하기 전에 문화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주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는 미술관으로 가는 길을 하겠다.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엘리트주의다. 미술관과 엘리트주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문화를 조금 더 막 고급 문화 이런 걸 설명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와인에 대한 거부감은 그래도 그냥 대중적일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와인이 고급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와인 내에도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막걸리도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막걸리가 다양해지고 있나요, 지금? 다양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소주가 다양해지고 있나요? 다양해지고 있죠.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걸 좋아지는데 그것에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문화도 고급 문화, 하위 문화 이런 말을 써요. 고급 문화, 하위 문화 또는 예를 들면 고급 예술, 대중 예술. 이 중에 양자택일적 관점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꾸준한 노력들이 있어왔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고급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위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모든 갈라치기는 다 이론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의적으로 그때 그 순간에는 구별할 수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지만 학문적으로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를 확실하게 기준을 나눠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시도는 많지만 또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우리가 흔한 말대로 팝 아트 대중 예술? 그럼 고급 예술은 뭐라고 할까요?
고급 예술? 고급 예술은 제가 고급 예술. 네. 고급 예술은 뭐죠? 파인 아트. 아, 파인 아트가 네. 고급 예술이에요? 예. 그런 말대로 파인 아트, 팝 아트. 이런 말 하면 팝 아트는 대중 예술이니까 대중들이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 있죠. 이해가 쉬울까요? 팝 아트가? 팝 아트. 네. 글쎄요. 예를 들면 저 그건 기억나요. 되게 컬러풀한데 마릴린 먼로 그림 네. 그게 대표적인 팝아트 아니에요? 그렇죠. 마릴린 먼로 또는 목택동 또는 네. 그 죽음 암살당한 대통령 이런 사람들. 케네디? 네, 케네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네, 컬러풀하게 기초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팝아트. 팝 아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팝 아트가 쉽냐고요, 대중이 접근하기가. 접근하기가 쉽냐? 네, 이해하기가 쉽냐고요. 이해하기가 쉽냐? 네. 그건 차원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인 아트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고흐의 그림이에요.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네, 해바라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대중들이 보고 편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보고 편안함을 느낄까요? 개인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인 아트와 팝아트. 팝 아트를 대중에게 친숙하냐 아냐나 나눌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그 기준을 하나로 잡아서 나누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 실패했다. 네.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것은 뭐냐? 팝 아트냐 또는 파인 아트냐를 구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기호하고 상대방을 멸신 여기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고급 예술이 네.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도 잘못됐고, 그렇죠. 네. 하이 예술이 진짜 예술적인 거지라고 하는 네. 그런 주장도 잘못된 것이고, 그 기준은 계속 바뀐다. 바뀐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준은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팝 아트가 뭔지부터 약간 배워볼까요? 팝 아트. 자, 그럼 팝 아트는 뭡니까? 팝 아트는 그러면 원래 예술은 대중이 즐길 수 없다고 봤어요. 예술은 네, 대중적인 거 관계 없다고 봤어요. 예술은 고귀한 사람들의 자본가들, 고귀한 사람들. 그때는 귀족들의 영역이죠. 사실은. 귀족들. 왕과 귀족의 영역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점점 이제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변해왔는데, 자 그러면 이 팝 아트라고 하는 것의 서양에서 출발은 조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신문지를 오려서 캠퍼스에 붙여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줘. 예술이라고. 네. 경기를 옮기다 놓고 전시해. 이런 것들이 팝 아트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은 예술 자체에 대한 메타적 크리틱이에요. 예술 행위가 예술 자체를 의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에 관계없는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걸. 예술 행위가 뭐가 예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엇이 예술이냐? 네.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지금까지 예술로 간주하지 않았던 걸 가지고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 팝아트예요. 출발점이 거기다. 그런 것이지 대중들이 즐기는 예술이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 화장지 하나 갖다 놓고 네. 이게 그렇죠. 예술적인 행위일까? 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작가는 자기의 말하자면 화장실에서 분비물을 통에다 넣어놓고 전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삶 묻고 이가 죽어가는 과정, 썩어가는 과정을 쭉 전시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전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파인 아트냐 팝 아트냐 지금은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요, 사실은. 네네. 그 팝 아트의 출발점은 이제까지 파인 아트라고 우리에게 말해져 왔던 고급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팝 뮤직은 팝 아트인가? 팝 뮤직은 그 네. 기준에서 팝 보면 뮤직은 네. 팝 뮤직은 네. 그 기준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팝 뮤직은 또 다른 얘기예요. 예.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네. 음악에서 서사가 있는 거고 네. 아트에서 특히 미술에서의 서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인 아트는 조형 미술, 특히 미술과 관련된 것이고 보자르라고도 하죠. 프랑스 말로는 보자르. 어려운 말 많이 나네. 파인 아트인데. 자, 그러면 아니죠. 한 가지 질문이에요. 판소리는 고급 예술일까? 대중 예술일까? 순수 예술일까? 상업 예술일까? 판소리 그건 저희 이제 목요일에 출연하는 대금이 누나한테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네. 말씀드리면 판소리는 옛날에는 소리판이었겠죠. 소리판. 소리를 내는 판. 네. 그러니까 소리 지금도 소리 한다고 그래요. 판소리 한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원래. 요즘에 쓰는 말이지. 네. 저는 소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판소리 전문 예술가란 말이에요. 난 소리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그럼 고급 예술인. 근데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하는 사람, 즉 노래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네.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서 판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네. 고급 예술에 속한다고 라고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판소리가 고급 예술화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최근의 일이에요. 그전에는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적인 예술에서 그것이 점점점 고급화된 영역으로 네네.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구나. 예술은 그렇게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리고 그 나누는 기준은 늘 변해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별 기준을 벗어나서 네네.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예술을 왕래할 수 있는 힘. 네. 음악도 그냥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다. 나는 그냥 무조건 뽕짝이야. 아니 나는 무조건 재즈야.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 나는 클래식이야. 이런 것만큼 음악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다. 모든 음악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그렇지. 태도로 갖자. 예. 그러나 다음부터는 미술관으로 가는 길을 공부하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 그렇군요. 네네, 다양한 음악이 많이 나와요. 저희는. 그렇군요. 막 클래식도 나가고, 네. 국악도 나가고, 팝도 나가고, 가요도 그렇죠. 나가고. 그게 진정한 예. 음악과 즐기는 거죠. 음악을 트로트도 즐기는 태도죠.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철학 얘기 나가죠, 화요일에 전쟁 얘기 나가죠, 와우. 예, 수요일에 의학 상식 나가죠, 뭐 이게 경제 지금 얘기도 나가죠. 그야말로 문화적 캐피탈을 늘릴 수 있는 그럼요. 아주 최고의 방송이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야, 최 장군 대단하네. 예, 광주 네. 시민자유대학에 버금가는 그중에 맨날 제가 네. 방송 매일매일 교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서 우리 스태프들이 네. 아니 거의 매일 코너 같다고. 아하, 그렇군요. 그 정도로 1일 1 구용하고 있다고. 1일 1구용. 그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코너입니다. 아하. 광주 시민자유대학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얘기도 재밌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술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직한 도슨트 네. 우리 박구영 교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봐요 교수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시죠.